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공이 이제 헌법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이제 구체적인 이슈로서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및 게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게임 개인권 가입 시 부모의 사진 동의 제도,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부모 고시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이제 이슈에 있어서는 이제 관련 당사자가 주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보호의 대상으로 보통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 국가 이 세 가지 주체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주체가 갖고 있는 권리 내지 권한, 의무를 어떻게 이제 이익 형량을 할 것인가, 밸런스 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처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고, 그럼 이런 일반론적 관점에서 각각의 주체가 해야 할 역할과 그 이제 한계를 전제로 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전 동의 제도와 부모 고시 제도가 현행 제도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보통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보호의 대상자인 당사자인 청소년인데요. 대개 우리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소년의 이중적 지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자 또한 인권 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과 인권 주체의 청소년이 상호 이제 기란 관계, 충돌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얘기죠. 특히 국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상호 지위 간의 충돌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이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어떻게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호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은 무슨 시할 것이냐, 아니면 인권 주체로서 청소년은 무슨 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 청소년이 좀 더 강한 그런 측면이, 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제도도 기본적으로 인권 주체로서 청소년보다는 보호 대상으로 청소년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97년도에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로 그런 보호 대상으로 청소년 개념이 더욱더 강화, 그런 이제 추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럼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되게 일반적인 시각은 보호 대상으로 청소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고려는 할 필요 없다라는 식의 이제 관념을 가지기 십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인권 주체의 청소년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호 대상으로 청소년 개념은 오히려 인권 주체로 청소년 개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다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판매 금지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청소년 개념을 상정했다기보다는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 인권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규제가 정당화된다라는 식의 논리 구성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권 주체로서 청소년과 보호 대상으로 청소년 관계를 갖다가 좀 더 조화롭게 설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본 법리나 명제는 분명히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모입니다. 이제 소위 이제 가족과 부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청소년 보호, 자녀 보호에 있어서 제1차적인 의무와 책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거는 자연법상에 의해서 인정된 자연권 내지 자연법적 의무예요. 아무리 국가가 뭘 하더라도 실정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듣는 아니는 자연법상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원칙적으로 자녀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 양육, 보호의 1차적인 권리 내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지는 것인데, 이건 자연권인데, 이러한 이제 자연권으로서의 부모의 교육권은 이제 우리 헌법상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에서 노출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가족의 이제 혼인과 가족주택에 관한 헌법 제36조 1항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 또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법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위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명제는 단순히 입법적 차원에서 고려한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다. 따라서 이런 가족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국가의 어떤 개입 내지는 규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기본적인 명제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검증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과외금지위원 결정 같은 경우에 왜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를 위원 결정했느냐, 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정문 기준을 해서 학교 안에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의 포괄적인 규율 권한을 인정한다. 다만 학교 밖을 벗어나서는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녀와 부모가 적절히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영역이지 국가가 함부로 이제 개입하지 말라는 게 바로 과외금지위원 결정에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법리가 논리가 도출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고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각종 제도를 만들거나 설계하거나 각종 규제 장치를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국가의 일반적인 공익 추구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 나는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전쟁에서 적국과 싸워서 이기는 만큼 중요한 공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는 분명히 중요한 그 사회의 공익이기도 하고, 국가가 당연히 공익 추구 의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갖다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각종 제도를 설계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강제를 하거나 하는 것이 대개 이제 법 이론 중 국가 후견주의라는 용어로 보통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후견주의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각주 제가 4페이지에 각주 7번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대상자의 복리를 정진시키거나 상태를 이제 좋은 상태를 이끌기 위해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대개 이제 후견주의라는 용어로 보통 이제 설명되기도 합니다. 퍼트널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각종 제도를 설계하거나 각종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일종의 국가 후견주의로서 이제 일단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 후견주의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주체로서의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분명히 전제되기 때문에 국가가 후견주의라는 이름 하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 조건 내지 한계는 분명히 청소년 인권과 가족의 자율성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좀 후순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기본적인 이야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국가 후견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저는 요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가 청소년 자율성 요건, 두 번째가 가족의 자율성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국가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전제 요건, 첫 번째는 인권 주체적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어떤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복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자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 이런 상황은 당연히 1차적으로 부모가 먼저 케어를 하고 보호를 하고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모도 지금 말해서 가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한 국가의 개입은 후견주의 한계를 이탈할 것이라는 게 이 부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청소년의 자율성 요건, 가족의 자율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셧다운제, 특히 강제 셧다운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국가 후견제의 한계를 이탈한 그런 이제 국가의 개입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많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게임 영역에 오면 게임 콘텐츠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 콘텐츠는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한 것은 이제 게임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적인 정당한 요건에 관한 설명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문화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한계가 뭐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게임 콘텐츠가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로서의 게임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우리 헌법이 지배하는 여러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헌법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주권 원리,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그리고 또 하나 문화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가 있는데, 특히 문화국가 원리라는 이제 개념이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 중에 하나로서 되게 인정받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데, 그 문화국가 원리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문화국가 원리는 문화가 조성됐을 때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역할의 방향이 규제보다는 조성, 육성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전에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우리 이제 나라의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보면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0m 이내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고 설정해서 그 안에서는 술집, 여관, 노래방 이런 것을 설치 운영을 금지하는 게 바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도인데, 헌법재판소 문제된 사건은 뭐냐면 극장입니다. 극장. 예전에 극장 부분도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설치 운영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개념에는 이제 대학, 초중고,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 성인인데 대학교를 중심으로 200m 이내에 극장 설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헌성 내리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고 같은 경우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는데, 그 같은 경우는 극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뮤지컬 같이 좋은 문화, 아주 대중적으로 진짜 훌륭한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공연도 분명히 상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인류적으로 다 금지하는 것은 그런 이제 문화 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화국가 원리에 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문화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불편부당성, 국가의 불편부당성. 특히 뭐냐면 특정 문화에 대해서 국가는 선입견을 가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국가의 불편부당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제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리면서 내세웠던 문화국가 원리의 핵심 내용이 특정 문화에 대한 불편부당성,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이제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문화국가 원리가 분명히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중요한 이제 지도 원리 중에 하나고, 특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기본권도 분명히 중요한 기본권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인륜적으로 극장의 설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 향유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헌법의 지도 원리 중에 하나인 이 문화국가 원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제 문화의 개별성, 문화의 고유성,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의 자유성, 문화의 자유성을 전제로 한다는 게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원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화국가 원리의 기본적인 개념, 명제에 처했을 때 그러면 게임 콘텐츠, 그래서 국가가 뭔가 규제 자체를 도입해서 개입할 때 한계가 뭐냐가 이제 문제를 아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그럼 아까 말씀대로 문화의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 확보, 그다음에 사회 자유성이라는 가치, 또 한편에는 또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밸런스가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핵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를 형량을 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 번째가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 개별성,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해할 수도 있지만 또한 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해성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런 이제 무해성과 유해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연령 등급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화나 비디오물, 근데 이제 음악 콘텐츠 같은 경우라든지 게임 콘텐츠 마찬가지로 대개 연령 등급제가 적용이 되고 있죠. 대개 이런 일반적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식은 대개 연령 등급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 등급제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15세 등급 영화는 근데 12세인 청소년이 출입을 원치 못하죠. 근데 부모와 같이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 문화 콘텐츠에서의 어떤 자율성과 가족의 자율성이 결합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연령에 미달하더라도 부모의 동반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연령 등급제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의 자율성과 가족의 자율성이 결합된 영역이 바로 연령 등급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다양성, 상대성을 갖다가 전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대개 샷다운을 비롯한 현재 정치들은 이런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만 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 문화과 원리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 자율성인데, 이 사회 자율성의 또 핵심 내용이 이 가족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가정과 사회의 우선성이 먼저 고려돼야 되고 국가의 개입은 부차적인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의 세 가지 주체의 어떤 역할과 권한과 역할의 한계라는, 특히 또 문화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구체적인 제도인 사전동의 제도와 공무고시 제도의 문제점을 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동의 제도는 이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게임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제 만약에 이러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낼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 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바로 사전동의 제도의 핵심 내용인데, 이 사전동의 제도를 갖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단 이제 민법상의 무능력자 제도 중에 하나의 미성년자 제도가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보면 이제 무능력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제도,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무급치산자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무능력자로 규정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법률 관계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어떻게 하는 규율하는 제도가 바로 무능력자 제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성년자, 그러니까 민법상의 미성년자 제도와 비교했을 때 사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전동의 제도는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포섭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민법상의 미성년자 제도에 의해서 다 포섭될 수 있는 그런 행위 유형들을 갖다 별도로 따로 떼내서 이제 규정한 것이 바로 사전동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거는 뭐냐면, 민법상의 미성년자 제도의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물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법정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사후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가 아니라 사후에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거래의 안전성, 제3자고, 근데 미성년자와 법률 행위를 한,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보호라든지 안전성, 법적 안전성 보호를 위해서 이런 장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전동의제도,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상 사전동의제도는 내용 분석해 보면 대부분 다 미승자제도에서 다 포섭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 뭐냐면 효과에 관한 규칙 규정은 없지만 다만 이제 국가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또한 형사법을 통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성년자 제도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다른 그런 별도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이제 그걸 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표를 비교해서 보시면 대개 상당 부분의 현행의 어떤 사전동의제도가 상당 부분의 내용이 현행 민법상의 미성년자 제도에서 포섭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범자가 현행 이제 청소년복지상의 인터넷 게임 사전동의제도가 수범자가 게임 제공자, 그다음에 동의 대상 주체가 16세 미만 청소년이죠. 그다음에 필요한 행위가 회원가입 행위인데 회원가입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가 포섭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동의주체도 동의라고. 다만 동의방법에 쓰는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불세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미성년자 제도에 쓰는 동의 방법은 자유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과에서도 이제 민법은 사후 취소만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청소년복지상의 사전동의제도는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서 다만 시정명령 내지는 위반 시 형사벌 대상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건 뭐냐면 민법상의 미성년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처분은 언제라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관한 규정은 또 청소년복지상의 사전동의제도에서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정도 이제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럼 왜 그럼 청소년법이 이렇게 민법의 특칙으로서 일종의 이런 사전동의제도를 만들었을까? 일종의 허들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게 하면 애들이 회원가입을 못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게임 이용이 줄어들고 게임 중독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건 하나의 더 허들을 만든 게 바로 사전동의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취지만 보면 청소년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허들을 추가해서 만든 게 적절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제도가 현행 민법이라고 하는 우리 사법 질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법의 미성년자 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좀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인데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제 14페이지 중간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우리가 민법상의 사적 자치의 원칙, 그다음에 민법상의 미성년자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 골격의 흔들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가 또 핵심적인 내용인데 소위 16세 미만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 이슈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기결정권은 뭐냐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뭐 이렇게 판례에 따르면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는 영역이 대표적으로 그때 죄송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근데 간통죄라든지, 근데 뭐 위헌 판결 받았지만 혼인 명제 가능죄, 이거는 이제 등등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우리 헌법재판소 인정한 사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겠지만 그때 개인정보 이슈 관련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것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자기결정권이 하나로 인정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근데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날 좀 죽여달라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기본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결정권이 우리 헌법에는 명문의 기준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전동의 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소년도 인권을 주시니까 스스로 내가 회원을 가입하든 말든 왜 내가 사전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하느냐, 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느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같이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전제가 되는 행사 주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은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떨어짐으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특히 이제 1989년도에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든지 전반적 세계적인 트렌드라든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을 보면 이러한 자기결정권도 기본적으로 청소년에게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 이런 설령 청소년이 미성숙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보면 성숙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령 기준에 따라서 여전히 청소년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법리가 바로 성숙한 미성년자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이 법리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존 노크부터 옛날부터 이야기됐던 그런 논리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제 현행 사진동의제도가 과연 적절하냐? 지금 현행 사진동의제도는 예외 없이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그것도 반드시 필요적으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이제 청소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현행 사전동의제도는 어떠한 경우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이제 부모의 사전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절차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슈는 아니지만 예컨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 이슈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낙태할 때 반드시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인정될 수 있고, 부모의 동의를 필요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국가법인지 한계를 이탈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요건이 존재하는데 청소년의 자율성 요건, 그 다음에 가족의 자율성 요건 두 가지 존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전동의제도는 두 가지 요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말씀드린 대로 개별성, 후순위다 고려가 없고, 그 다음에 가족의 자율성에 대한 개별적 상황과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예의 없이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능력에서의 국가협회 이탈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이게 열린 국제 인권 전문적인 상에서 추가로 이제 하나의 허들을 더 만든 건데 과연 이게 이런 문화국가 스스로의 국가 입각 한계를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냐는 관점에서 문제기가 가능하고, 예컨대 영화나 비디오물 같은 게 예를 들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만약에 전체 12세, 15세 관람가 영화나 비디오물을 보려고 할 때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에 티켓 구입 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평등 관점, 문제 관점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게임 이용 시간 부모 고시 제도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 25년 제1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 가입 시에 신분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게임 이용 시간, 실제로 자녀가 이제 이용하는 게임 이용 시간, 그 다음에 결제 정보를 갖다가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있는 경우에 부모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거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위반 시 게임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부를 부과하는 게 바로 인터넷 게임 이용 시행을 시행할 수 있는데, 기본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단순히 등급에 관한 사항 혹은 결제 정보 이외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도
고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든 없든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과 형사법이라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세 번째 요소인데, 이런 이제 그 게임 이용 시간 고지 제도를 왜 그럼 도입했을까? 기본 취지는 뭘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게임을 이용하는 데 대한 페어런트 컨트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교육이나 교육적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게임 사업자를 하여금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페어런트 컨트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스포팅한다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되고, 그 자체만 보면 저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연령 등급제와 어떤 조항. 예컨대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영화나 비디오를 볼 때 얘가 몇 시간 동안 보는지, 몇 편을 보는지 사업자가 고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보면 왜 게임에 대해서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 또 기본적으로 이 문화 콘텐츠 소비는 기본적으로 사회 자율성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양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죠. 근데 술은 이제 물론 문화 콘텐츠가 아니지만 되게 어떤 자율성 영역이 인정되는 부분인데, 근데 아무리 승인이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몇 병 이상 마시는지, 몇 시간 이상 술집에서 술 마시는지, 뭐 술 판매를 하다가 금지한다든지, 혹은 이런 거 갖다 가족에게 노티스를 해주는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이게 왜 게임 콘텐츠를 해주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고,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게 국가 공효적 관점에서, 왜냐면 요청이 있든 없든 반드시 무조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개별성, 구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 자율성 요건이라든지 가족의 자율성 요건에도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연 이렇게 뭐 제도 자체의 취지는 뭐 수긍한다더라도 과연 국가가 시정명령이나 형사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개입할 영역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저도 뭐 그렇게 자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근데 부모라 그러면 사업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나에게 우리 자녀가 게임하는 이용 시간을 내가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사업자가 거부를 하면 근데 미성년자 제도를 이용해서 게임 가입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시정명령, 형사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과도한 국가 개입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청소년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당연히 청소년은 부모와 관계에서 항상 부모의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생활지도를 받고 하는 건 당연하기도 한데, 문제는 청소년 관점에서 보면 이 게임 이용 시간 자체는 일종의 청소년 프라이버시 영역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부모에게 내가 게임 이용 시간 몇 시간이었는지 뭘 내가 직접 엄마, 아빠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이용해 직접 이야기하는 건 모르되, 다른 사람 제3자가 나야 다른 사람한테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고지해 주는 게 청소년 본인의 프라이버시, 그건 더 확장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에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면, 일단 초기에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 이슈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와 국가 이 3자의 주체를 어떻게 각자의 어떤 권리, 권한, 의무, 책임을 어떻게 밸런스가 되신가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봐온 소감으로는 현재 우리 특히 게임 영역 관련해서, 물론 게임 영역 국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확장하면 매체 영역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국경주의가 너무 강한 그런 이제 느낌이 그런 추세, 그런 어떤 정책의 기조가 너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보호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제 앞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거부터 좀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청소년 보호를 굉장히 당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이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좀 깊이 들어가서 왜 보호해야 되는가, 어떤 취지로 보호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보통 이제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보호한다, 또는 이제 취약하니까 보호한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미래 자원이니까 보호한다.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는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 자원이라고 할 때 그 자원은 이제 리소스이고, 리소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사물들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확축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자유주의 또는 그 공리주의 그 개념 안에서 그 리소스라고 판단할 때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자원, 그 소유물 또는 이제 그걸 저희는 이제 스톡이라고 얘기하고 재고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언제든지 손에 이제 대기물 상태로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현대 그 자유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조차도 이제 그 사물과 다르지 않게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대해서도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미래 자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미 그 말 때문에 이미 체화되어서 그런 식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와 취지 안에는 그들이 자원이기 때문에 보호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 주의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엄밀하게 잘 구분이 우리의 행위, 보호 행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그 청소년이 정말 독자적인 주체로 성장을 하고 그가 자기의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고, 그리고 그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주는, 그러니까 대신 그게 부모든 국가든 또는 뭐 다른 사회 교사든 그걸 메꿔주는 역할, 그런 걸로 자기를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보호 역할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조금 또 연결해가지고 현재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때 그 세 가지 주체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이제 이 사안에서 보면 부모가 있고 국가가 있고 또 이제 인터넷 또는 게임 회사,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행위자를 두고 이 세 주체가 경쟁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 경쟁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그 부모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청소년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고 자기 자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고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그 통제력이 원활하게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그런 결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게임 또는 인터넷 회사의 그 개입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상태로 부모가 자녀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통제력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게임이나 인터넷을 여전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모에게 순종적이거나 이런 태도는 결국 줄어든 건 아니라고, 경향적으로 오히려 더 순종적이 되고, 또 규범이나 아니면 제도나 이런 거에
잘 진입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저는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에서 좀 생각해보면 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막 하는 이유가 제 그 토론문에서 이제 세 번째 그 국가 후견주의와 관련된 부분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의 그 갈제문을 읽기 전까지는 국가 후견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놀랍게도 교수님이 이제 갈제문에 국가 후견주의가 승인할 만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서 약간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되나 가서 굉장히 반대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물론 저도 국가 후견주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여성학 계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후견주의 이제 가부장 제도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후견주의가 아니고 그냥 후견주의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아버지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운영 이런 가족의 작동 방식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걸 국가에게까지 확장해가지고 작동시킨다,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그게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져가지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거는 좀 더 많이 우리가 얘기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그 가족의 그 아버지의 후견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국가가 후견하는 것까지 인정하게 됐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점점 그런 경향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이 기회를 계기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가부장적인 태도가 이제 그 가족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제문 대통령이 뭉뚱그려져서 얘기했지만 이제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국가가 보조적으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태도는 이제 아동이나 그 여성을 이제 마치 이제 소유물처럼 제가 조금 자원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먼 기원은 그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제 소유물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사실은 여전히 이제 많이 반성되면서 많이 이제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때 남아 있고 그런 태도가 오히려 이제 여성이나 가족 내에서 여성이나 아동의 권리에 반하고 그런 이제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의 그 권리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물론 이제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보호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후격적인 태도, 이제 억압적인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현상에서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는 중요하게 권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아동의 권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그런데 이제 이걸 국가로까지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국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이제 기본적으로 홍상기 교수님도 국가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가를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인공적인 행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규칙을 그냥 이렇게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어떤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었다면 국가라고 하는 인공적 행위물은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인공물에게 위임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국가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상당한 정도 훌륭하게 역할을 해왔고 특히 근대 자유주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이제 자기 제한의 원리까지 도입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인공행위자라고 저는 보고요. 이걸 이제 그 지능의 수준을 보면 거의 인공지능의 수준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아버지 또는 부모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위임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야 되느냐? 서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그냥 당연한 걸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엄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인공지능 컴퓨터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뭔가 역할을 준다, 베이비시터의 역할을 준다고 할 때 굉장히 굉장한 논란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국가도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인공적 행위자에 불과한다면 그게 이런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맡길 때 그냥 맡길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국가 후견주의가 점점 근데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막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이런 국가 후견주의가 승인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후견주의까지도 그냥 막 받아들여주는 게 그냥 인정되고 있다. 왜냐면 아동을 후견하는 걸 한다면 성인을 후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저도 사실 보호받고 싶긴 하거든요. 어른도 굉장히 세상이 복잡해져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후견주의를 승인한다면 저는 어른에 대한 후견주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조차도 아동처럼 미숙한 사람처럼 다루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예제는 교수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이게 이제 후견주의의 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저는 현재 이런 신자유주의의 복잡성 또는 이제 인터넷 기술에 대한 어떤 혐오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인터넷을 굉장히 잘 다루지만 그리고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어른들은 40대 이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터넷 기술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상의 물건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완벽한 통제성을 사용자에게 주진 않거든요. 비가시적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공포심과 혐오가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인터넷에서 그냥 게임 회사가 제공한 바가 없어요. 사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후견주의 좀 더 부추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들으면서 아까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후견주의가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는 것 같다. 그거를 의도하신 건지 그걸 의도하시고 인정한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을 계기 삼아서 앞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됐고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제가 했었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을 제가 충분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당시에는 저는 게임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도구고 사회성을 키우는 데 필요한 도구로 저는 늘 대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게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이다, 분위를 타게 하는 유해 도구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저의 귀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게임 중독 예방 활동을 해오면서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게임이 뭘까 고민을 해보았고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사실은 제가 만나는 학부모 중에는 제가 학부모 단체를 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어떻게 학부모 단체를 하면서 게임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그거 목소리 하나 내지도 않고 뭐하고 있느냐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아주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입장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청소년의 수면권이라든지 중독 이런 부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게임을 예술이라든지 자유
라는 입장을 또 그래서 무조건 놔둬야 한다는 입장을 또 고집스럽게 주장해서 이쪽에서 보면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냥 내버려둬라. 아니면 가정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늘 우리가 인터넷 게임을 볼 때 그 미디어의 발전의 연상선상에서 우리가 설명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한 교수님께서는 그 측쪽에 유해성의 상대성, 그래서 개별성이나 다양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미디어를 쳐다볼 때는 그런 양면성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법적으로 뭔가 마련한다 하더라도 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일반 이용자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게임도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는 문화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게임은 문화 콘텐츠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불신의 도구로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게임 중독 예방 교육을 하면서 늘 얘기할 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나요. 텔레비를 보면 바보 상자라고 해서 방송사업자들이 이제 우리가 텔레비를 보지 말라. 사실은 이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텔레비를 보지 말아야 된다. 솔직히 숙대 서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안 보기 운동 이런 걸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방송 채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방송의 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등록 부여를 한다든지 시청 지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도 방송을 꺼라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개입을 해서 자녀의 시청을 도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방송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사실은 저는 인터넷 게임을 방송이라든지 여타 매체와 그런 거가 비교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은 다르기 때문에 그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그 연장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내려지고 있는 사전 동의 제도나 이용시간 등록 고지 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게임은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임입니다.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만드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에서는 폭력이 물감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폭력성을 학습한다라고 해서 물감으로 변질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여전히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설명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에서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허구도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이 사고체계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노력이 뭘까 하는 기성세대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가족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도록 하려면 부모에게 인터넷 게임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게임을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소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임이 우리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우리 한 교수님은 국가 후견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사용하는데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쉽게 편하게 설명을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국가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과 부모는 자녀 지도에 책임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과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놓여있는 존재로서 부모의 개입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의 속성과 청소년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할 때 한 교수님이 마련하신 발제본 안에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얘기하고 있는 게 인터넷 게임이라는 매체는 영화나 비디오물과는 다른 매체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게임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특정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명이 되어야만 인터넷 게임과 관련돼서는 적절한 규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기 결정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법은 해석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성숙한 판단 영역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결정권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발제문 내용에서 부모의 개입을 부모의 간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때 청소년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 늘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자기 결정권으로 청소년들이 자기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가정의 기능을 완전히 청소년 스스로가 망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담아지는지 저는 더 궁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국가의 정책이 유행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지연 선임원이 얘기했던 국가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가족이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보호 정책이 과도하게 중독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청소년 보호 정책에서 담겨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환경에 적합한 청소년 보호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중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부의 Y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확대한다면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들이 성숙한 판단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발제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전 동의 제도나 이용 시간 부모 고지 제도 등은 사실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양면성 얘기를 할 때 많은 부분 일단 저는 양극쪽을 배제하고 그 중간에서 들여다보면 게임이 주는 좋은 점 예를 들면 제가 좋은 점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재미를 준다는 면, 스트레스를 날린다는 면 이게 좋은 점들도 있는 것도 부모님들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자들이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업자들이 제가 대응할 때 가장 제가 우리 학부모들이 귀를 거슬리게 하는 게 뭐냐면 게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마다 꼭 기능성 게임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럼 이런 게임을 하실 줄 알고 기능성 게임을 알려주면 기능성 게임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응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여기 한 교수님 발제문에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19쪽에. 그래서 저는 그 프라이버시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에 관한 어떤 개인정보가 사업자들의 데이터 마이닝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도 한편으로는 해보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견주의나 청소년 보호라는 개념이 참 아주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화두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최근 사건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전혀 하지도 못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뭘 보호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제가 발달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크게 프로이드의 고전적인 관점하고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관점에 좀 군대들 관점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프로이드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성인이 되려면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면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 구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애 낳으면 어른입니다. 근데 이제 에릭슨의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나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플러스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아이덴티티라는 건 부모의 판박이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부모와는 구별되는, 부모와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도 다른 나만의 어떤 고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근대사회가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개인의 구성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개개인의 판단을 믿지 못한다면 선거라는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생활이라는 것, 프라이버시라는 건 결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정보를 가질 권한 같은 건데요. 그게 바로 개인의 존재 기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안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나라는 남들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근대 사회는 결국은 모두 다 모든 개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남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예전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게 청소년들이 엇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보호다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한다라는 잠재적인 범죄자로서의 청소년을 선도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이후에는 근대화되고 민주화가 되면서부터는 결국은 올바른 성인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유의지라는 걸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게 보호다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대표님께서 그 청소년이 성숙한 존재가 아니고 성숙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자유의지라는 걸 성숙시키느냐는 거죠. 그거는 책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계속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가는 경험을 축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가 만약에 자율성에 대한 어떤 보호라면 그게 이제 자율성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러면 결국 청소년 스스로 계속 판단하고 또 여기저기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자기 권한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기본적으로는 성인의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이 모두 에게 제공되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단 몇 가지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뿐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시민의식이나 시민교육 같은 거를 이제 외국 사례하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저도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무슨 참여권이 있냐, 참여권이라는 게 무슨 자기 학교에서 교칙 제정할 때도 청소년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에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도 청소년이 참여를 해야 된다. 청소년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들을 이제 유엔이나 유네스코 같은 데서는 제시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른이 돼서 그런 권한을 발휘하려면 그런 걸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도 축적을 하고 그렇게 그 성장 과정에서 그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법률들은 최대한 그런 청소년들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중독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권한을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제 게임은 뭔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 문제는 김지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임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은 뭔가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엇인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영혼을 빼앗거나 영혼을 병들게 만들거나 파괴한다라는 게임이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영혼이라는 게 결국은 공건 시대에서는 신이 부여한 인간의 기본 속성인 양심이나 죄책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에 대한 혼동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지적이 이제 양심이나 죄책감, 혹은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거를 파괴한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근대 사회에서 영혼이라는 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 의식을 파괴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이 그 주체 의식을 파괴하는 거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게임을 어떤 뭐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게 더 위험하냐,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속에서 뭔가 그 알 수 없는 어떤 컨텐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막 자율성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원래는 육성법이나 이런 쪽은 아까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법이 있고 그 보호라는 건 범죄로부터의 보호였고 그 다음에는 육성법에서 활동을 많이 시키자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자라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해야지 시민 의식이나 민주 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면권이라든지 뭐 그 청소년들의 발달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자유의지나 선택의 권리 그리고 선택을 스스로 계속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그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과연 자기 자녀들이 자신과 똑같은 판박이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또한 본인의 통제나 어떤 영역 내에서 뭔가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주 이율배반적이거나 어떤 경우는 모순적인.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잠 너무 못 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나 비교나 경쟁에 대한 강박에 의해서 정신건강도 상당히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법적인 강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오히려 그 강제를 당연히 여기는 어떤 좀 스스로를 의외로 여기는 그런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 좋은 말씀, 좋은 식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특히 김지현 박사님하고 이경화 대표님 질문에 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국가 후견주라는 용어, 사실 후견주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저도 아직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후견주의 자체를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 측면에서 후견주의라는 요 이제 개념은 주로 법철학에서 좀 많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분야입니다. 헌법에서도 국가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천천히 하지 않고 되게 법철학 분야에서 이제 후견주의를 논의하는데 저는 이제 이 발전문에서 국가 후견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맥락은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사용하냐면 일종의 쉽게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뭐 개입을 하거나 뭐 규제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사용한 거지 한글한 점은 좀 먼저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국가 후견주의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 혹은 이제 후견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반감은 충분히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국가 후견주의 용어를 떠나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특히 청소년 보호라는 영역에서의 어떤 이제 문화라 그럴까요? 어떤 트렌드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근데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셧다운 됐을 때 그때 한창 했을 때 단적으로 경제 셧다운 저는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하다가 국가의 힘이 빌어서 어떻게 시키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하다가 하지 않고 국가에 다 맡겨버렸으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어떤 것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가 세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국가 후견주의 용어가 적절하냐, 후견주의 용어가 적절하냐 했으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대표님의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인터넷 기업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무엇보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이제 특히 미디어가 갖고 있는 유해성, 특히 인터넷 게임이 갖고 있는 유해성, 뭐 특성은 당연히 이제 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만 다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하는 방식은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방법론적으로 현재의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저희가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보 관련해서 이제 이 대표님께서 개입과 간섭에 대한 용어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개입이나 간섭은 둘 다 한자로서 중립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개입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립적 용어로 이해하고 간섭이라면 뭔가 이렇게 주관이 개입된 그런 걸 이해하시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교육으로 이 두 용어 자체 중에 중립적 개념으로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결국 1차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자율성, 국가 개입 이전에 가족의 내에서 부모가 청소년 간의 어떤 관계에서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라는 점. 그러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제 이게 소위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만 개인의 존엄성, 평등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는 당연히 이제 자녀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필요하고 정상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훈육 대상으로서 그냥 나의 한을 풀어주는 하나의 대리 주체로 그런 식으로 단정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 뭐좀 자기결정권 이야기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제 트렌드가 이제 특히 89년도에 아동 권리가 국제협약이 이렇게 청소년 아동의 이런 권리에 대한 강조가 되는 부분도 대부분 이제 청소년을 갖다가 특히 이제 대상만 보지 마라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갖다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부모 가족의 자율성 내에서도 분명히
청소년도 인권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저도 굉장히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이 사전보호 제도나 이 부모보호 제도 오히려 제도화되면서 오히려 사업자들의 자신들의 어떤 기업 윤리랄까요? 책무까지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치기로만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게 바로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경우의 폐단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예측 가능성만 확보되면 돼요. 아무리 규제가 심한다더라도 예측 가능성만 보장되면 그 룰에 맞게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 보장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도가 도입되고 규제가 되면 그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는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 내가 원래는 기업 윤리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뭐 시장 윤리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도 국가가 하니까 하면 이제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유발하는 폐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에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이 뭐 게임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할 때 부모 동의나 또는 부모 고지를 요구하는 제도들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 좀 살펴봤는데, 미성년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진 않았고요. 그 청소년들을 그 폭력적인 표현으로부터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청소년들을 비현실적이고 기형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모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청소년이 게임을 사용을 꺼리게 만들거나, 또 부모는 게임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그 부모한테 동의를 얻기를 꺼려해서, 또는 부모한테 그걸 알려주는 걸 꺼려해서 그래서 게임을 사용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나라 제도는 폭력적인 게임이 아니라 모든 게임에 대해서 지금 부모 동의 요구하고 있죠. 모든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그 국가가 무엇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를 가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법에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을 경우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위헌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폭력적 게임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도 연방 항소법원, 다른 항소법원인데요, 친권의 행사를 돕기 위해서 그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그래서 친권 보호라는 명목하에서 그 게임물을 공권력이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해악의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위헌 판정을 내렸고, 이건 이제 지금까지 공의에 관한 거였고요. 고지에 관한 것입니다. 고지.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안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항소법원에서는 위헌 판정, 한 항소법원에서는 합헌 판정이 나왔습니다. 합헌 판정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강력한 소수 의견이, 강력하다기보다도 긴 소수 의견이 있는데, 원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알리도록 할, 누군가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할 권한이 원래 국가가 없었다. 원래 국가가 없었는데 부모가 가진 친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권한이 없는 이유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지 안 할지는 그 학생의 표현의 자유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고지를 하도록 할
하도록 의무화할 권한이 국가에게 없었는데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부모의 증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취지의 결정이 있습니다.